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콜린 마실이고 여기부터 콜린의 한국 팟캐스트 시즌 2는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상명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가르치시는 이원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도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이원재 교수님의 최신 저서는 SaaS as a Source라는 시리즈에 속하는 도시를 바꾸는 공간 기획입니다. 그 책에서 이원재 교수님께서 한국과 일본에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색다른 도시 공간을 다루세요. 도시 공간들을 묘사하길 뿐만 아니라 설계자와 건축가를 인터뷰하기도 하세요. 도시를 바꾸는 공간 기획에는 어떤 취미를 언급하세요. 그 취미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셔서 그 동네를 그 근처를 잘 좀 구경하시죠. 네. 예, 그 취미는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원래 어디를 가면 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오늘도 이제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제가 걸어왔으면 그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데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 동네를 제가 잘 동네를 읽는 거죠. read 하는 게 잘 안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었죠. 차를 타고만 다녔으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걸어 다니면서 그게 이제 바뀐 것 같은데 그게 바뀌게 된 계기가 제가 볼 때는 동경에 출장을 가서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도시의 어떤 마을이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부터 이게 걸어 다녀야지만 동네를 더 자세히 동네나 도시나 마을을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동네를 읽으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에 제가 7년도에 그 록본기 힐즈가 생겨서 일본을 좀 더 많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록본기 힐즈는 도시 안에 작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 그러니까 그런 록본기 힐즈 같은 사례가 전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도 없어요? 한국에도 없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상업 공간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상업 공간에 저도 일단 관심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뭐 옷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패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거기 많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뭐 식당도 있고 뭐 샵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뮤지엄도 있고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체가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거기 구경하고 또 이제 미드타운 록본기도 또 다른 또 상업 공간이잖아요. 복합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경하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상업 공간 다니다가 보니까 그럼 이게 그 동경에 이게 동경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동경만의 모습이라면 마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동네,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업 공간은 솔직히 물론 그 도시의 특징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특징도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레지던셜 에어리아보다는 덜 특징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UDS에서 그 클라스카 호텔이라고 메구로 지역에 옛날에 있던 호텔을 다시 걔네들이 리노베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관광 호텔이었는데 그게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니까 UDS에서 그럼 이게
어쨌든 도심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주거 지역에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를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뭘까 고민을 해서 조금 장기로 묵을 수 있는 외국인들이 장기로 묵을 수 있는 그런 레지던스 공간도 있고 그리고 특히 그 디자인이나 예술이나 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약간 방을 한 5개 정도를 좀 특이하게 디자인을 해요. 약간 뭐 일본의 약간 다다미 문화 같은 것도 담으면서 모던하게 현대적인 걸 가미해서 그 5개의 객실을 좀 디자인을 좀 특이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주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묵으면 다른 데를 가기가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지하철역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하철역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어. 근데 택시 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하잖아요. 일본에서 택시 타는 것은 좀 비싸잖아요. 네. 한국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 5배 더 비싸요. 그래서 계속 미뤘어요. 여기를 숙소를 하는 걸 계속 미뤘어. 미루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2006년도인가 8년도에 일부러 거기를 잡았어요. 왜냐면 나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제안하는 그 어떤 객실의 디자인을 체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때 일본 처음으로 가셨을 때였어요? 아니. 일본 어렸을 때 많이 갔었어요. 어렸을 때 많이 갔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잘 몰랐죠. 그런 거 잘 몰랐죠. 근데 하여튼 그 클라스카 호텔에서 스테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역이 머니까 호텔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그 동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보면 그때서야 메구로라는 그 주거 지역은 이렇구나. 되게 살기 좋은데? 이런 동네가 있네. 그 전엔 맨날 상업 지역만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도심 위주만 다녔기 때문에 제가 동경의 그 주거 지역은 거의 처음 경험해 본 거죠. 그래서 주거 지역을 보면서 상업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그 일본 그 동경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서울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주거 동네, 그 산업 동네, 그 사업 동네 그런 그 차이를 그렇죠. 일본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지하철역이 한국에 있는 지하철역이랑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도심부에 있는 지하철역 말고 주거 지역에 있는 지하철역들.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동경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동경. 저는 일본의 동경하고 오사카하고 교토하고 몇 개 도시밖에 안 가봐서 다른 일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동경만 많이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지하철역은 저희 같은 나라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경복궁역에 갔어요. 그럼 경복궁에 내리면 지하철을 나와서 그 주거 지역으로 가기에 바쁘잖아요. 빨리 지하철을 나오게 되는데 동경에 있는 지하철역들은 대부분 다 역에 상업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라면집도 있고 조그만 맥주집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동경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저한테 되게 정말 다른데? 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물어봤죠. 왜 일본에 있는 지하철역에는 이렇게 상업시설이나 특히
내가 거기 퇴근할 때 예를 들면 사람들을 그걸 보이잖아요. 퇴근할 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라면 먹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맥주 한 잔 먹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오뎅바에서 사람들이랑 오뎅 먹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간단하게 뭐 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특이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하철역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그 저렴한 옷가게 예,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많고 네. 실질적으로 제가 뭐 굳이 거기를 들렸다가 오는 데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면 만주 하나, 김밥집 그런 가게 그 정도밖에 주로 그 정도밖에 없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거 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습관을 갖게 됐는지. 아 예.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일본에 갔다 와서 그 동네의 매력 걸어 다니면서 아 이런 이 동네만의 매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태어났으니까 나름대로 서울을 되게 많이 동네를 많이 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던 동네는 계속 가는 데만 갔었고 안 가던 데는 또 몰랐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모노클을 통해서도 그렇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게 솔직히 저는 뭔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모노클을 읽기 전에는. 근데 결국은 내가 사는 그 동네에 그 어떤 환경들이 나를 좋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있는 커피숍이 있고 지금 여기처럼 이런 커피숍이 있고 또 더 작은 커피숍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커피숍이 있는데 그런 커피숍에 가면 내가 동네 단골이니까 그 사장님이 나한테 세이 하이를 하고 그리고 뭐 오늘도 그 카페인 많이 들어간 거 잘 못 드시니까 카페인 연하게해서 한 잔 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를 알고 그런 걸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딴걸 되면 그런 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는 아무리 동네에 그런 카페가 있어도 스타벅스하고 나하고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교감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안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모노클에서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모노클 나온 김에 한국에는 모노클을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노클 잡지 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모노클 잡지 쉽지는 않은데 한마디로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데 예전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나 이태리 갔다 왔어 프랑스 갔다 왔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라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도시명을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 나왔던 시기와 모노클이라는 잡지를 런칭한 시기하고 저는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노클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도 생기고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생기고 출장의 기회도 더 많이 생기고 국제 교류도 더 많아진 거고 그리고 외국 사람도 한국에 올 기회가 더 많아지고 우리도 동시에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달이건 일주일이건 생활을 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진 거잖아요. 옛날엔 여행을 목적으로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뭔가 일을 하러 가기도 하고 생활을 하러 가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그 도시에 대해서 뭔가 알고 가면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 콜린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와서 관광지를 가진 않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갔는데 물론 초반에는 동경에 초반에 갔을 때는 관광지 위주로 갔겠지만 제가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느끼려면 그 로컬들이 가는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모노클이 그런 비행기나 해외 여행,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젯셋 쪽들한테 그들이 그 거기 로컬들이 가는 예를 들면 맛집 아니면 뭐 서점 뭐 이런 데를 잘 소개해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걸 그 단순히 여기가 맛있어요, 여기가 맛있어요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가 왜 어떤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누구고 이 요리사는 이런 음식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만들게 됐는지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려주고 이런 거를 알려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네나 도시를 이루는 컨텐츠잖아요. 그거의 매력이 어디 있는지를 저는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모노클을 읽기 시작했을 때 세계를 나라들로 이루어진 것보다 도시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좀 그런 식으로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바뀐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경이랑 교토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도쿄랑 교토랑 완전히 다른데 그걸 그냥 일본이라는 관점에서만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도시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노클이 정말 그 타일러 빌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편집자. 네. 그 사람이 대단하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은 진짜 비즈니스맨이거든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거 트렌드를 너무 잘 읽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여행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이제 방문을 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계기는 편리해진 교통도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옛날부터 훨씬 많이 가격도 싸지고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미슐랭 가이드 솔직히 제가 음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미슐랭 가이드를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슐랭 가이드 뭐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미슐랭 가이드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아니 왜 타이어 회사가 음식 레스토랑 그걸 랭킹을 얘네들이 매기는 거지? 역사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왜냐면 음식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게 미국의 그러니까 유럽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면서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미슐랭 가이드가 맨 처음에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가 가깝잖아요, 서로.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에서 뭐 이태리, 뭐 프랑스 다 조금만 타고 가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나 도시를 다 여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중화가 됐으니까 차가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기차 타고 다녔는데 자동차로 쉽게 해외를 다른 도시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될 거야.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죠. 네. 근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에서 그런 맨 처음에 자동차 투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모노클이 그러면 이거를 잘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런 의도를 갖고 벤치마킹한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타이어 회사가 예를 들어서 TV 광고에서 우리 타이어가 튼튼해요라고 광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그 지방 투어 가고 이럴 때 여행 다니고 이럴 때 가이드를 만들어주면 그거만큼 고마운 정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슐랭이라는 타이어 브랜드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네. 옛날에는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TV 광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미슐랭 가이드 그 투어 가이드 맨 처음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다고 들었었거든요. 아니면 맨 처음에 무료로 줬을 수도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타일러 빌리어도 결국은 여행을 해외 도시로 많이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로컬들이 가는 맛집 뭐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동경을 갔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서 먹고 싶지 않잖아요. 네, 진짜 그 로컬들이 가는 맛집을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노클이 그런 거를 정말 잘 공략을 해갖고 예를 들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자료를 모아서 담아서 보여주되 도시의 그런 것들을 맨 처음에 보여주는 걸로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처음에. 모노클은 때때로 한국이나 서울을 다루어요. 근데 모노클이 보는 서울과 교수님께서 아시는 서울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 상하이, 그냥 최근에 간 도시들,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그다음에 오사카, 교토, 뭐 이렇게 최근에 제가 많이 간 도시들인데 아무래도 제가 물론 한국에도 뭐 트래블 가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한국에서 나온 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저는 모노클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모노클에서 주는 정보가 가서 직접 봤더니 정말 의미가 있었고 그냥 단순히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맛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거기가 맛있고 만든 사람이 누구고 그런 컨텍스트를 잘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노클을 신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관련돼 갖고 이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콜린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노클하고 같이 일도 해보고 그래서 참여했어요. 그렇죠. 같이 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모노클에서 저기 디자인 어워드를 했는데 여의도에 새로 생긴 현대백화점이 그러니까 더 크게 이게 몰 개념으로 현대백화점이 생겼는데 그게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가 모노클이랑 과연 모노클스러우냐라고 봤으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계천 있잖아요. 청계천 모노클에서 되게 크게 다루잖아요. 물론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의 관점에서 보면 청계천이 서울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엔 좀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저거 있잖아요. 서울로. 네, 서울로. 서울로는 저는 7017. 서울로 7027은 저는 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만약에 거기가 진짜 저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공간이자 그런 기획이라면 제가 또 계속 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로컬들이 느끼는 거를 짚어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좀 그러니까 서울로 7017은 저는 서울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라인하고 뉴욕의 하이라인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얘가 다른 거예요. 거긴 진짜 뉴욕 시민들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계속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거기도 계속 뭔가를 하면서 진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서울로 7017은 이미 서울 시민들한테는 잊혀진 공간? 저 같은 경우에는 솔로에 갈 때 일부러 가기로 해야 돼요. 그냥 우연히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마 위치 때문에 서울역 근처 그렇죠. 위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갈 때마다 즐겨요. 좋아해요. 근데 일부러 가야 돼요. 그냥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뉴욕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여름에 너무 덥고 그다음에 겨울에 우리나라 너무 춥죠. 그건 뉴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반을 빼면 나머지 봄하고 가을인데 아니면 그 간절기 계절이 바뀔 때 거기가 만약에 거기서 제가 한번 갔을 때 경험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면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예를 들면 선유도 공원 가보셨어요? 선유도 공원. 네, 선유네 알아요. 선유도 공원은 시간은 내가 시간이 안 나서 멀어서 좀 못 가지는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 나는 시간이 날 때 거길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모노클에는 제가 선유도 공원도
그 서울 트래블 가이드 할 때 그 저기 누구죠? 그 홍콩 지국장 한테 같이 갔어요 직접. 근데 거기는 새로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가 안 됐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울 공간 중에 하나는 세운상가예요.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 근데 그런 뭐죠? 그런 건축물은 머누클 같은 잡지에 좀 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노클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 비주얼적으로 근데 저는 선유도 공원은 비주얼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고 컨셉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무슨 이유에서 그게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다시 동네 얘기로 와서 상업공간과 주거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동네를 많이 걸어다니는 걸 즐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처럼 이 동네에 놀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인지 그게 그 사람의 복장하는 행동 이런 것만 봐도 물론 다 맞진 않겠지만 그걸 이제는 좀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재밌어요. 그게 뭐 지나가면 저 사람 이 동네 사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 여기 놀러 온 사람이다.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있죠. 모노클이 중요시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삶의 질, quality of life 언급하신 quality of life 삶의 질. 근데 삶의 질은 조금 한국인 독자들에게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아, 그렇죠. 왜요? 어렵죠. 그게 왜 어렵냐면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어쨌든 집, 어떤 동네 이런 것들이 부동산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솔직히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 퀄리티 오브 라이프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집은 투자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이 좀 불편하고 이럴지라도 그건 제가 볼 때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살면 우리가 다른 주식 투자나 이런 거를 했을 때에 비해 몇 배에 해당되는 투자 가치를 얻었던 기존의 어떤 부모님이나 이런 그 기성세대들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우리가 도태되면 그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설해마을에 어떤 빌라나 뭐 이런 연립주택이나 이런데 그 휴먼 스케일의 그런 그 동네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지만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사는 게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의 축적 그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노클에서 얘기하는 도시 랭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모노클에서 얘기하는 도시 랭킹은 대도시가 들어갈 수는 없죠. 대부분 다 뭐 코펜하겐, 쥐, 작은 도시들이잖아요. 중도시. 네. 크지 않은 도시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은 등장했죠. 최근에 그 도시 랭킹 등장했죠. 올해. 예. 네.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15년 만에. 그럼 뭐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거는 모노클의 되게 주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뭐 이런 기준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표를 인덱스를 하나하나 다 공개하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타일러 빌라가 옛날에는 서울에 맨 처음에 관심을 갖다가 와서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할 만한 도시가 아니야. 그래서 별로 관심 없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베이루트가 왜 랭킹에 들어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험한 도시잖아요, 베이루트. 옛날에 베이루트
산 적이 있어서 배로에 대한 관심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자기 개인적인 관심이죠. 그렇죠. 예. 잡지는 어떻게 보면 잡지는 어떤 잡지라도 편집자의 성격을 반성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쨌든 타일러 뷰릴레가 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저한테 제공을 해줬고 그걸 다 제가 억셉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00이 있으면 그 중에 80 정도만 저는 억셉을 해도 저는 도시에 대해서 배워나가는데 엄청 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도시를 뭐 예를 들어 얀겔의 책도 있고 뭐 케빈 린치의 책도 있고 뭐 많은데 저는 모노크를 통해서 배운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얀겔의 책, 얀겔의 인간을 위해 도시 만들기에 한글로 번역하셨죠. 네, 그럼 그 책의 규칙 중에 서울 위해 제일 중요한 규칙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결국은 얀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빌딩이 중요하고 빌딩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빌딩과 빌딩 사이의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한국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하면 게이티드 커뮤니티였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이제 요즘 나오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경험해 보면 그 펜스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변화했어요. 그 설계 변화했어요. 펜스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사는 아파트 단지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주는 단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가 볼 때 그 건설사에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개념을 공부를 하신 건지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진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로는 아파트 안에 있는 공용부하고 공공부는 다른 건 아세요?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파트 단지에 만약에 살아요. 그럼 저희 집은 완전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공용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차를 타고 이제 아파트 단지를 나가기까지도 공용 공간이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순간 공공 도로가 나오잖아요. 그건 아파트의 부지가 아니라 그거는 그 지자체의 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공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이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있고 이제 다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놀이터에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밖에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펜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옆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거기 와서 놀이터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완전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소셜 믹스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 거는 도시를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건축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아니면 아파트 건설사 이런 데서도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가 아닐까? 이 책에는 도시를 바꾸는 공간 기획에는 자기 자신을 서울 촌놈이라고 묘사하세요. 그럼 서울 촌놈의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보세요? 서울 촌놈 뭐냐면요. 한국 사람인데 서울에서 별로 벗어난 적이 없는 거.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네. 서울에 태어났고 서울은 많이 알아. 근데 서울도 많이 아느냐? 살던 데만 많이 알아. 그래서 안 가본 동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경에서 그런 걸 느끼고 나서 서울에 와서 제가 안 가본 동네들을 계속해서 뭐 창신동, 이화동, 만리동 안 가본 데를 계속해서 탐험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갈 데가 많고 가서 제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책에 들어있는 도시 공간은 한국 도시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일본 도시도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 들어있는 도시 들어있는 공간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일단 그 동경은 제가 많이 가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 이상은 가니까 가다 보니까 그만큼 제가 경험하는 공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하는 공간들 중에서 인상적이고 나 또 오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 경험이 저는 다양한 공간 경험이 결국 모노클에서 얘기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힐사이드 테라스에서 저희가 동경에 있다고 치고 동경에서 팟캐스트를 한다고 치고 그냥 시부야에 있는 시부야의 쯔타야에서 만나갖고 혹은 스타벅스에서 만나갖고 팟캐스트를 인터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부러 힐사이드 테라스에 있는 카페를 만약에 선정을 하면 인터뷰하는 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그 카페 안에 머물겠지만 하기 전에 하고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음식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얘기했듯이 뭐 도착하기 한 1시간쯤 좀 와서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힐사이드 테라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입체적인 동선과 공간 경험을 제가 느끼면 제 삶이 되게 풍요로워진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거든요. 야 오늘 되게 재밌다. 그냥 밋밋하게 스타벅스 갔다가 나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저는 동경에 가본 적이 한 12번 있지만 힐사이드 테라스에 아직도 가본 적 없어요. 그래서 힐사이드 테라스의 좀 특징 좀 설명해 주세요. 힐사이드 테라스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이칸 야마 산이잖아요. 그래서 힐사이드잖아요. 힐 높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기 때문에 예전부터 부자들이 살았던 동네인 거예요. 부자들이 살았던 동네잖아요. 근데 어떤 그 돈 많은 다이칸야마의 지주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동네를 조금 바꾸고 싶었던 거죠. 부동산 개발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게이오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게이오 대학은 약간 좀 귀족들이 가는 대학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리서치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키 후미코가 거기 이제 출신이거든요. 근데 마키 후미코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돌아오자마자 그 사람한테 일을 주는 거예요. 그때 60년대였죠. 네. 그래서 일을 줬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만큼만 개발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지금 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갖고 뭐 한 50년 동안을 이렇게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여기를 해봤더니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여기를 해봤더니 또 그러니까 1차를 할 때는 그렇게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2차를 하게 되고 3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씩 해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 사람 건축가한테 맡겼다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컸고요. 근데 그 사람이 1차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나의 일관된 다이칸야마의 힐사이드 테라스처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 기술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기존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려고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제일 특이한 포인트고, 그걸 한 사람이 한 클라이언트하고 꾸준히 했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되게 특이한 포인트고. 근데
거기 이제 그것도 결국 복합 단지잖아요. 믹스드 유즈잖아요. 주거,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상업 시설. 근데 물론 제가 거기 있는 그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책에 의하면 거기서 살았던 거길 집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주민의 입장, 뭐 아니면 오피스를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 아니면 상업시설에 있던 사람, 그 세 사람들 얘기를 책을 통해서 보니까 다 다른 데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만족감? 그게 결국 퀄리티 오브 라이프겠죠.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저는 거기를 가게 된 이유가 츠타야 때문에 가게 된 거거든요. 다이칸야마 티 사이트 때문에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같이 간 모모세 교수님이 여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힐사이드 테라스에 있다. 힐사이드 테라스를 구경을 시켜줬는데,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동선이나 아니면 공공공간, 여기가 공공공간인지 공용 공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무슨 얘기야? 제가 그만큼 거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동산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외부 사람들을 침입을 못하게 했을 거라고요. 출입을. 왜냐하면 세이프티 문제도 있고 치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넓게 마당도 있고, 그리고 좀 조금만 내려가면 또 어떤 녹지가 있고 공원이 있고, 여기 가면 또 공용부가 있고, 그냥 그런 게 물론 넓다고 보면 넓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한 블럭인 거잖아요. 한 블럭에서의 그런 공간 경험을 그렇게 다양하게 제공했다라는 자체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말씀드렸듯이 전 힐사이드 테라스에 가본 적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얼마 전에 도쿄 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들었어요. 예, 그 힐사이드 테라스를 소개해주는 어떤 건축 수업이었어요. 그 수업을 통해서 이런 인상 받았어요. 힐사이드 테라스에서는 어느 공간에서도 다른 공간 몇 군데 보여요. 예, 실제로 그래요? 직접 가서 예를 들면 어떤 힐사이드 테라스에 있는 식당에 있으면서 여러 다른 가게나 서점이나 다른 공공공간 다 보여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상업 공간이 됐건 뭐 오피스 공간이 됐건 그 어떻게 보면 전망이나 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한적이었는데, 그런 다양한 뷰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서울에는 힐사이드 테라스와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존재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남동에 그 사운드 한남이라고, 거기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부지의 면적이나 이런 전체적인 구성은 다르지만 그런 입체적인 공간 경험 이런 거는 저는 거기서도 충분히 느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는요, 만약 이만큼 땅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주거하고 오피스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거하고 상업시설 주상복합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땅을 개발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박스 형태로 지었을 거예요. 하나로. 박스 형태. 그쵸? 근데 6개가, 이 건물이 자세히 보면 6개거든요. 6개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6개의 공간마다 스페이스 비트윈 빌딩, 거기마다 골목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되게 입체적이어서 저는 작았지만 제가 힐사이드 테라스에서 느꼈던 그런 입체적인 공간 경험을 여기서도 느꼈어요. 비슷한 분위기 있을 수 있어요. 건축적인 분위기. 네. 그건 한남동에 있죠. 한남동. 한남동. 네. 이 책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도시가 아닌 제주도에 있는 숙소도 나와요. 그 숙소를 어떻게 무슨 계기로 발견하셨어요? 찾으셨어요? 그거는요.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눈먼 고래라는 그 스테이 공간을 숙소를 그 리노베이션한 건축 회사가 이제 G랩인데 G랩을 우연하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SNS로.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지기 전에 출발할 때 되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고 마침 그때 DDP에서 그 G랩이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시를 해서 갔는데 솔직히 전시장에서 공간을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도면, 그다음에 모델, 뭐 스케치 이런 것들만 있고 아니면 뭐 영상 이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공간 전시가 그래서 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그렇잖아요. 건축은 공간의 개념인 거잖아요. 장소. 직접 가야 되죠. 네. 그렇죠. 직접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 DDP에서 전시를 할 때 G랩에서 마침 DDP 바로 옆에 창신동이 있잖아요. 창신동에 걔네들이 리노베이션한 한옥 스테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시를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은 그 건축가하고 함께 그 창신동에 있는 그 스테이를 가서 그분이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구경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지어졌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예전에 한옥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와닿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창신동에 있는 그분들이 만든 공간 중에 또 하나가 창신 음식점인데요. 레스토랑인데 되게 재밌었던 게 초창기니까 그들이 레스토랑이 실제 운영도 했어요. 거기 메뉴도 막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고 근데 메뉴가 되게 특이했던 부분이 뭐냐면 창신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동대문 시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봉제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세요. 패션과 관련된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도 되게 많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솔직히 반찬할 시간도 없고 밥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창신동에 있는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갖고 집에 온대요. 근데 거기서 되게 유명한 메뉴가 무슨 매운 족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 창신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를 잘 재해석해서 거기다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담으려고 좀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거기 그냥 크래프트 비어만 팔고 뭐 안주를 팔아요. 근데 그냥 안주를 뭐 아무 맥락 없이 소시지를 팔고 뭐 이탈리안 파스타를 팔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지역 주민 그 동네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매운 족발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음식의 소재로 하되 나름대로 그 셰프가 그거를 재해석한 그런 메뉴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그냥 이탈리안 음식점이었으면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한옥을 잘 살려서 리노베이션을 하니까 제가 그 동네의 정서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거죠. 매운 족발 맛있겠다. 근데 제주도에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랑 이왕이면 일도 볼 겸 가족이랑 휴가를 글로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에 막 호텔들이 많잖아. 리조트도 많고. 근데 저는 그런 데 가서 그런 데 가는 게 싫었어요. 그냥 제주 다음을 느끼고 싶었어요. 제주 다음이라는 게 뭔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G랩이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 스테이를 많이 전왔을 때예요. 그래서 제주도 그러니까 G랩의 그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겠나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제주도에서 뭘 느끼고 싶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저는
동네를 느끼고 지역을 느끼는 매력을 그 지역만의 고유의 것을 느끼는 매력을 제가 이제 알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 저는 제주도의 마을을 체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럼 교수님 눈먼 고래를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천읍은 그 제주시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관광지는 다 저쪽에 서귀표 다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관광지 느낌이 나지 않는 데를 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추천을 해주셨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고 옛날의 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부를 좀 바꾼 거죠. 그리고 외관도 돌집의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천정만 초제 한옥, 그러니까 초가 지붕이거든요. 초가 지붕인데 그게 썩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다 이게 비닐을 이렇게 씌워놨었어요. 바닷바람이 많이 부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검은색 비닐로 씌워놔가지고 약간 멀리서 보면 한옥 그게 저기 뭐지? 초가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현대식으로 잘 바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옆집에서 보면 이게 징크란 걸 쓴 거잖아요.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얘네가 지은 게 그러니까 보통 이 조천읍에도 새로 지은 그 펜션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되게 현대식으로 그냥 이 마을 중간에 전혀 이 동네 맥락이랑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동네랑 이 동네에 있던 주거 형태랑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안을 인테리어를 바꾼 거잖아요. 숙소로. 그러니까 동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안 되는 거고 내가 동네를 느끼기도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것들도 그대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 파란색 지붕 이런 것도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 책에는 그 사진도 있고 물론 에세이도 있고 네. 인터뷰도 있어요. 네. 그럼 그 형태를 어떻게 뭐죠? 그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 쓰시면서 그 형태를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잖아요. 근데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그 다양한 공간 경험이라는 거를 제가 느꼈던 어떤 그 좋은 점들을 그 누군가 저하고 결이 맞는 분들이 그걸 읽고 공감하기를 바래서 책을 쓴 건데 근데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쉽게 전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걸 제가 만든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 공간을 기획한 사람 아니면 건축한 사람 그 공간 경험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이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책을 쓰려고 만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궁금해서 이런 공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로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사람들한테 책으로 묶어서 전달을 해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인터뷰 방식이면 훨씬 더 사람들이 읽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거. 저에게는 쉬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글로 만약에 다 인터뷰 없이 글로 쓰려고 했으면 가능하지도 않았을 거고. 일본에 가셔서 마키 후미히코 직접 인터뷰하셨어요. 네. 그래, 근데 그렇게 뭐죠? 그렇게 위대한 건축가를 인터뷰하신 경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호기심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갔는데 그 공간 경험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럼 그 만든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공간이 나왔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요. 근데 거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 진정성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다 거절을 하지 않고 다 만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마키후미코는 솔직히 예상치 못했어요. 만나줄 거라고. 왜냐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프리츠커상을 받으신 분이 나를 왜 만나주겠어요. 근데
마침 2019년도가 힐사이드 테라스 준공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2019에서 50을 빼면 1969년이잖아요. 그때 준공을 한 거예요. 그때 기념해서 힐사이드 테라스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전시하고 약간 뭐 컨퍼런스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안 거죠. 50주년 그래서 그럼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이런 뭐 글을 쓰고 있는데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이제 보냈는데 답장이 왔던 거죠. 이메일 영어로 하셨어요? 아니면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기 좀 비교적으로 쉬웠어요. 그렇죠. 연락하기 쉬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쉬웠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답변이 오는 것도 오래 걸렸고 중간 중간에 그 비서하고 저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죠. 뭐 왜 만나고 싶고 무슨 얘기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준비해야 커뮤니케이션 돼서. 했죠. 네. 커뮤니케이션 했죠. 결국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90세가 넘으셨잖아요. 근데 콜린 선생님 90세 이상의 연세를 90세 이상 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저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마키 후미코의 옛날 사진을 보고서 이럴 거라고 추측하고 갔는데 모든 사람이 90세가 넘어가면 몸이나 모든 것들이 노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동도 되게 불편하시고 정말 할아버지인데 정말 할아버지 그렇죠. 대화하기가 되게 솔직히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오히려 그런 질문 말고 이런 질문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일본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모모세 교수님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통역가로 했어요. 통역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중간부터는 영어로 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질문해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되게 아직까지도 열정이 남으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남아 있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건물보다 동네에 대한 관심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제가 해외 여행 갈 때는요, 저는 건축물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저는 뽕피두 센터를 너무 가고 싶어서 파리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뽕피두 센터 그 당시에 보면 되게 하이테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홍콩도 저는 홍콩 상하이뱅크 건물이 보고 싶어서 홍콩을 제일 먼저 갔어요. 근데 건물을 보고 나니까 잠깐이잖아요. 건물의 외관은 정말 잠깐이잖아요. 이게 매력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앞에 예를 들어서 뽕피두 센터 앞에 한번 보면 그 앞에 이렇게 넓은 광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광장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고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외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람과 어떻게 인터랙션이 되고 이런 게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게 되는 거고 아까도 그러니까 힐사이드 테라스도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운드 한남도 결국은 건물의 생김새는 별로 관심 없는 거죠. 건물의 생김새보단 내가 거기서 뭘 느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제가 더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실제로 소비자로서 아니면 사용자로서 그렇게 된 거죠. 아시아 도시를 좀 얘기했고 유럽 도시를 좀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학원
네. 다니셨죠? 네, 학부. 예. 대학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로스앤젤레스에 살았어요. 한국에 이사 오기 전에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살았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로스앤젤레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로스앤젤레스는 기억에 어떻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는 도시로. 그러니까 제가 89년부터 94년도까지 이제 대학을 거기서 다닌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차 없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대중교통이 많이 생겼겠지만 그 당시엔 거의 대중교통이 없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캘리포니아 지역이라서 날씨의 변화도 없는 데다가 겨울에 눈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사람이 모여있는 데를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 TV를 켜지 않으면 크리스마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날씨가 좋아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모르겠으면 제가 거기 유학생으로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때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은 정반대인 도시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후 조금 비슷하게 좀 더 비슷하게 됐어요. 파사디나의 중심부, 뭐 산타모니카의 뭐 서드 스트리트 이런 데 가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볼 수는 있죠. 이제 근데 그런데 말고는 제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학교 집 중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도시의 매력으로서는 되게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가 아닌 것으로 경험하신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거잖아요. 어딜 가야지만 내가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로스앤젤레스는 사람 구경하기 좀 어려웠어요. 네. 거의 불가능해요. 네, 다 차 있잖아. 그렇죠. 다 차 있어요. 네. 그 혹시 그 로스앤젤레스의 그 그로브 몰인가? 몰 있잖아. 큰 몰. 예, The Grove. 예. 2008년도에 한번 최근에 가본 거죠. 그러니까 2008년은 저는 제가 94년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처음 가는 거죠. 그냥 거기를 갔을 때 느낀 거니 거기가 몰이잖아요. 근데 몰을 약간 타운처럼 꾸며놨어요. 인위적으로. 전 그런 것도 되게 야 이거 어차피 가짜잖아. 예, 그렇죠. 가짜 공공공간. 가짜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박스 안에 건물을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그 베버리 힐스 센터니 그런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박스처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야외로 이렇게 마치 한 마을인 것처럼 샵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뭐 중간에 막 분수대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사람들이 단순히 거기 쇼핑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3의 공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버리 센터인가요? 베버리 힐스 센터. 베벌리 센터요. 예. 베버리 센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놓으면 베버리 센터는 그냥 우리나라의 백화점처럼 박스 형태의 건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로스앤젤레스 건축의 80년대 대표적인 건물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로브몰이 인위적인 공간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쇼핑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걸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근데 저는 박스 안에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쇼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에스컬레이터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 걸어 다니면서 그게 인위적인 공간일지라도 저는 거기 갔던 기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물건을 사지 않았거든요. 살 것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제이크로 있고 뭐 살 것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근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로서는 저는 사람 구경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도시 생활하면서 요즘에는 관심을 가장 많이 그는 서울 동네 어디예요? 저는 성수동이 솔직히 성수동이 변하기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몇 년이 된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잠깐 그러다 말 줄 알았거든요. 계속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궁무진하게 계속 변할 것 같아요. 거기 아직도 주거지역이 있고 아직도 공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막 계속 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계속 저는 잠깐일 줄 알았어요. 근데 잠깐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성수동이 되게 생각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변화가 계속 진화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수동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난주 성수동에 가봤어요. 재밌어요. 가볼 때마다 새로운 게 있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게 있잖아요. 그게 이게 전 넓어서 예를 들면 뭐 경리단길 이런 데는 솔직히 한 번 이렇게 가보면 다 이렇게 감이 잡히잖아요. 그런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소래마을에 대한 질문을 할 거예요. 소래마을을 뭐죠? 도시 동네로서 소래마을의 장점, 단점 어떻게 보세요? 설해마을은 장점은 그러니까 설해마을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 이촌동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하철 타기가 쉽질 않아요. 그렇죠? 좀 걸어가야 돼요. 지하철 타고 좀 걷거나 마을버스 타야 돼요. 그냥 교통이 그렇게 편리한 그러니까 역세권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업시설이나 뭐 이런 식당이나 이런 근린 상가들이 외부인들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전에는 여기가 뜰 때는 외부인들도 많이 왔었는데 이제 여기 거품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상가들 대부분은 여기 주민들을 위한 근린 상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많이 못 와서 저는 여기만의 정체성, 여기 설해마을 고유의 어떤 성격, 특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 불편함으로써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들한테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가게가 계속 물론 여기도 바뀌지만 계속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 사는 주민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들에 대한 타겟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거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상업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동네잖아요. 그럼 저는 동네의 주민들을 위한 근린 상가의 구성이 돼야 이 동네가 더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0년, 15년 후 소래마을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설해마을의 가장 특이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 학교가 있는 게 제일 가장 큰 다른 동네와의 차별화 포인트잖아요. 원래 그 프랑스 학교가 저도 몰랐는데 부동산에 들어가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제 친한 분이 계셔갖고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옛날부터 이제 저랑 거래하시던 분이니까. 원래 프랑스 학교도 사람이 늘어났대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이사를 가려면 완전히 새로 건물을 다시 짓고 뭐 해야 되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들이느니 차라리
프랑스 학교 뒤에 있는 빌라를 사는 게 나은 거야. 왜냐 그것만 사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프랑스 학교가 만약에 어딘가 이사를 갔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프랑스 사람들 다 그쪽으로 이사 갔겠죠. 그럼 여기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에요. 아, 예. 그렇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지 모르겠지만 이 설해마을이라는 거 한 부분에는 그 프랑스 마을 예. 그렇잖아요. 프랑스 마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저는 그게 결국은 뭐 예를 들면 그 LA에 가면 리틀 도쿄가 있고 뭐 차이나 타운이 있고 저는 그런 정체성을 동네마다 좀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부 이촌동도 유독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들이 가는 마트, 그들이 가는 밥집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주민위한 거예요. 예. 그냥 그런 게 되게 그 동네마다 정체성을 갖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원재 교수님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웹사이트는 colinmarshall.org이고 트위터 사용자명은 colinmarshall입니다. 팟캐스트 주제 음악은 The Custodian of Records의 Korean BBQ입니다. 콜린의 한국의 다음 인터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